서울교도소의 겨울 아침은 차가웠습니다. 복도를 가로지르는 햇살 속에서 새로 부임한 교사 강지원이 첫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8의 나이는 교도소 교사로서 젊은 편이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단단한 의지가 묻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도소 교사가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방관이었던 아버지가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후 그녀는 아버지처럼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교무실에서 건네받은 수감자 명단 맨 아래에서 한 이름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수감번호 2174, 강대철, 58세. 이름 옆에는 과실치사, 7년형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원의 손이 서류 끝을 꾹 쥐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푸른 수감복을 입은 사람들이 늘어선 교실로 들어서며 지원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첫 수업이니만큼 단단한 인상을 남겨야 했습니다. 칠판에 이름을 쓰려 펜을 든 순간 뒷자리에서 들려온 연필 돌리는 소리가 그녀의 동작을 멈추게 했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그 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늘 하던 습관이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지원의 눈에 맨 뒷줄 구석에 앉은 나이 지긋한 수감자가 들어왔습니다. 왼손으로 연필을 돌리는 모습, 목 뒤로 비스듬히 보이는 화상 흔적, 연필을 쥐는 특유의 자세까지. 모든 것이 어린 시절 기억 속 아버지와 일치했습니다. 지원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23년 전 아버지는 소방관으로서 영웅적인 죽음을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 매년 소방서 추모비 앞에서 참배를 했고 소방관 유가족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버지가 수감자의 모습으로 그녀 앞에 있었습니다. 수업은 기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이 첫 과제였습니다. 수감자들이 한 명씩 자신의 글을 읽어나갔고 마지막으로 강대철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소방관 출신이라는 말에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수감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전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지원은 곧바로 기록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강대철의 수감 기록을 찾아보는 손이 떨렸습니다. 7년 전의 사건 기록이 나왔습니다. 화재 현장에서의 과실치사. 하지만 그보다 더 오래된 20년 전의 기록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대형 화재 현장에서의 동료 사망사고. 당시 소방서 내부 비리 제보자였던 강대철이 누명을 쓰고 수감되었다는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옆에 붙어있던 낡은 신문 스크랩에는 소방서 내부 비리 폭로 후 사망. 사고 연루된 소방관, 구속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 속 흑백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아버지였습니다. 지원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순직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감동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헤어질 때 지원의 나이는 고작 5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원은 알아봤습니다. 연필을 돌리는 왼손, 목덜미의 화상 자국, 그리고 그 목소리까지. 23년이 지났지만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었습니다. 교도소 정문을 나서는 지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어머니의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는지, 진실은 무엇인지. 이제는 모든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집 현관문 앞에서 지원은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이 문을 열면 지난 23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영웅이었던 아버지, 자랑스러웠던 기억들, 그토록 소중히 간직해온 추모비 앞에서의 시간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퇴근 시간도 아닌데 딸이 찾아온 것을 보고 어머니는 직감했는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원은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가방에서 수감 기록 사본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거짓말이겠죠? 아빠는 정말 순직하신 거겠죠? 어머니는 대답 대신 오래된 문갑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아래 서랍을 열자 낡은 종이들이 가득했습니다. 면회 기록부, 편지들, 신문 스크랩. 23년간 꼭꼭 숨겨두었던 진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엄마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내가 너무 어렸고 아빠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였어. 진실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방서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려 했던 아버지. 하지만 오히려 함정에 빠져 동료의 죽음을 뒤집어쓰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모두 조작되었고 아버지는 결백을 주장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서랍에서 꺼낸 편지들은 아버지가 매년 지원의 생일마다 보낸 것이었습니다. 모두 어머니 앞으로 온 것이었지만 편지 속 내용은 딸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우리 지원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었다지. 공부는 잘하나? 아프지는 않나? 아빠가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고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 많이 컸겠구나. 아빠 딸이라 공부도 잘할 거야. 대학교 합격 소식을 들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미안하다. 이런 아빠라서 미안하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지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 영웅 같던 아버지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더 깊은 아픔과 사랑을 간직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 뒤로 숨겨져 있던 액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방서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5살 지원이가 아버지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매년 면회를 갔구나. 어머니의 서랍 속에는 오래된 면회 기록부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월, 4월, 7월, 10월. 3개월마다 한 번씩 23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은 면회 기록이었습니다. 아빠를 원망하진 않았어. 그저 내가 수감자의 딸이란 걸 알게 되면 받을 상처가 두려웠던 거야. 어머니는 책상 서랍에서 노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6개월 전 도착한 편지였습니다. 당시 화재 현장에 있었던 동료 소방관의 양심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말기 암 판정을 받고 오래된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원은 편지를 읽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20년 전 화재 현장의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야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지원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그 교실에서 아버지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된 딸로서
그리고 교도소 교사로서. 다음 날 아침, 교도소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가웠습니다. 철조망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복도, 바닥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지원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철문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고 복도를 울리는 발자국 소리는 마치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수감자들의 눈빛까지도 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매일 지나치던 이 공간이 이제는 완전히 낯선 세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마주한 진실은 그녀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고 23년간 쌓아온 모든 기억이 마치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동료 교사들이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원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의 수업 계획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회와 인간이라는 주제. 이제 와서야 이 수업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깨달았습니다. 23년 전 사회는 한 인간에게 어떤 선택을 강요했고 그 선택은 또 다른 인간들의 삶을 어떻게 뒤바꿔 놓았는지. 수업 계획서를 바라보며 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놓인 출석부에는 수감번호 2174 강대철이라는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수많은 수감자 중 하나였던 이름이 이제는 가슴을 후벼 파는 칼날이 되어 있었습니다. 펜을 들어 출석 체크를 하려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강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교육팀장 박 소장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쉰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그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의 사무실로 들어서자 창턱에 놓인 화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직접 물을 주는 호접란이었습니다. 차가운 교도소에서 유일하게 생명력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낯익은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대철의 수감 기록이었습니다. 지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조회한 기록이 이렇게 빨리 발각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제 기록 보관실에서 이 서류를 조회했더군요. 박 소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수감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순간 지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교도소 교사직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아버지의 재심을 준비하려면 이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아니요. 단순히 호기심이었습니다. 거짓말이 쉽게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 소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감자와 교도관의 관계는 엄격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은 더더욱 그렇죠. 교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매일 아침 걷던 이 복도가 오늘따라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겨울 햇살이 창살 사이로 비치며 그림자를 만들었고 그 그림자는 마치 쇠창살처럼 지원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왼손으로 연필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그 소리가 교실 안을 울렸습니다. 어제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작은 동작들이 너무나 다르게 보였습니다. 연필을 잡은 손가락의 굳은 살, 소매 사이로 보이는 희미한 화상 자국, 미간 사이의 깊은 주름까지. 이 모든 것들이 23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수업 주제는 가족이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고민한 끝에 선택한 주제였습니다. 어쩌면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수감자들은 한 명씩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는 아내와 자식을 그리워했고 어떤 이는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내내 그들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창 밖으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지원은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본 까마귀가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이런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까마귀도 가족이 있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강대철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푸른 수감복이 햇살에 바랜 것이 마치 그의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종이를 꼭 쥐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25살에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의 아버지가 되었죠.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필을 잡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칠판 앞에 서 있는 것이 이토록 힘든 일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5살 때 마지막으로 봤으니 이제는 28살이 되었겠네요. 교실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겨울 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수감자들의 시선이 모두 강대철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담긴 진심이 전해진 것일까요? 매일 밤 그 아이의 얼굴을 그려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지, 어떤 어른이 되었을지. 하지만 그런 상상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풍경화처럼 흐릿하고 바랜 기억 속에서 5살 딸아이의 모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지원은 칠판을 바라본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얀 분필가루가 눈물과 섞여 희미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교실 뒤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와 함께 수감자 한 명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살인 혐의로 수감된 김민호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전부 거짓말이라고. 그는 강대철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교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비키는 사이로 김민호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지원이 본능적으로 그들 사이에 뛰어들었습니다. 23년간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교실 안의 모든 움직임이 정지했습니다. 창살 사이로 비치는 겨울 햇살마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강대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딸을 알아보았습니다. 5살짜리 어린아이의 눈빛이 28 교사의 눈빛과 겹쳐졌습니다. 23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도관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두꺼운 군화 소리가 교실을 울렸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김민호는 금세 제압되어 독방으로 끌려갔고 나머지 수감자들도 각자의 수감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강대철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지원을 향한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마치 움직이면 눈앞의 광경이 사라질까 두려운 듯 했습니다. 수갑을 찬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원 역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읽히는 감정들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놀라움, 그리움, 후회, 사랑, 그리고 두려움까지. 교실은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의자들, 어지럽게 널린 종이들, 그리고 칠판에 남은 희미한 글씨들만이 방금 전의 소란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은 여전히 창살 사이로 스며들어 차가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박 소장의 호출은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의 사무실로 가는 길이 끝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원은 자신의 앞길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도소 교사로 있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어제 발견한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교도관이 강대철을 수감동으로 호송하고 있었습니다. 멀어지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지원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에는 23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이제 막 피어오르기 시작한 희망까지. 지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교도소 교사로서의 책임과 딸로서의 의무 사이에서 그녀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다는 것. 이제 마주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까마귀 한 마리가 천천히 날아갔습니다. 아침에 보았던 그 까마귀일까요? 어쩌면 정말 가족을 찾아가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지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녀도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평소보다 일찍 교실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아직 어둑했고 형광등 불빛이 차가운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쌓인 흰 눈이 교실 안으로 부드러운 빛을 던졌습니다. 어제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교실은 고요했습니다. 쓰러졌던 의자들은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바닥에 흩어졌던 종이들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 밤새 썼던 원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구겨진 종이 귀퉁이에는 커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새 몇 번이나 다시 썼는지 모를 글이었습니다. 칠판에 천천히 분필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의 영웅이라는 세 글자를 적는 동안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필 가루가 하얗게 손바닥을 덮었습니다. 수감자들이 한 명씩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어제의 소란으로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들리던 작은 웃음소리나 발걸음 소리도 없었습니다. 맨 뒷자리, 아버지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혹시 독방으로 보내진 것은 아닐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교도관의 안내로 그가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푸른 수감복은 어제와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딸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23년의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연필을 쥐는 모습에서도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지원은 담담한 목소리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누르고 자신이 준비한 글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5살 때의 기억으로 시작하는 글이었습니다. 소방관이었던 아버지가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구하고 돌아오시던 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목에 두른 아버지의 스카프에서 나던 연기 냄새, 시커먼 그을음, 자국 사이로 보이던 환한 미소, 피곤에 지친 얼굴로도 늘 자신을 안아주시던 따뜻한 손길. 지원의 목소리가 교실 안을 울렸습니다. 수감자들은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자식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신의 아버지를요. 창틀에 내려앉은 눈송이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글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지막 출근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그날 아침, 머리를 쓰다듬던 아버지의 손길, 늘 하던 것처럼 건넨 작별 인사,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날의 일상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문득 뒷자리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년 시절의 기억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매년 소방서에 찾아가 참배를 하던 일,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울던 일, 소방관 유가족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나날들. 그리고 마침내 어제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버지를 다시 만난 순간까지 지원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문장을 읽어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지금도 여전히 자신에게 아버지는 영웅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영웅이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라고.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했던 사람이라고. 고개를 들었을 때 강대철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 위로 흐르는 투명한 물줄기가 창밖의 흰 눈과 겹쳐 보였습니다. 평생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이 이제는 눈물이 되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수감자들도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강대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실 창문 너머로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까마귀는 보이지 않았지만 대신 하얀 눈이 세상을 새롭게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새살이 돋아나듯 부드럽게 그리고 깊숙하게. 수업이 끝난 후 텅 빈 교실에 둘만이 남았습니다. 창밖의 하얀 세상은 더욱 깊어져 있었습니다. 책상과 의자 사이로 겨울 아침의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아버지와 딸 사이의 23년이라는 시간도 이제는 저 눈처럼 녹아내릴 차례였습니다. 강대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봄이 오기 전의 마지막 추위가 교도소를 감쌌습니다. 지원은 박 소장의 사무실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에는 어머니가 건네준 낡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 화재 현장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비리를 고발하려 했던 아버지의 기록들, 조작되었던 증거들, 그리고 어머니가 묵묵히 모아온 자료들까지. 문을 열자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던 박 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20년 전 사건 기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박 소장 역시 오랫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는 것을. 당시 소방서에서 아버지와 같은 팀이었던 그는 불합리한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창밖으로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은 어느새 잠잠해졌고 대신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의 눈물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지원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의 환한 미소 뒤로 푸른 소방복이 선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재심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소방관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숨겨두었던 자료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오래된 댐이 무너지듯 20년의 침묵이 한순간에 깨어졌습니다. 진실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옳은 일을 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되던 순간 방청석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누군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23년 동안 혼자 견뎌온 시간이 그 눈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판사가 자리를 떠난 후에도 법정은 쉽사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강대철이 마지막으로 교실에 들어선 것은 출소 하루 전이었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마지막 날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수감자들은 모두 일어나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닌 한 인간의 존엄을 인정하는 침묵의 예의였습니다. 마지막 수업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소방관이 된 이유, 진실을 고발하려 했던 이유, 그리고 그 긴 시간을 견뎌온 이유까지.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고백처럼 또렷하고 담담했습니다. 출소하는 날, 교도소 정문 앞에는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아직 쌀쌀한 바람이 불었지만 담쟁이 덩굴 사이로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지원과 어머니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3년 만에 다시 마주한 가족의 모습은 어색하면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강대철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 속에는 지난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정문을 나서는 순간 따스한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눈부신 빛 속에서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지원이 천천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도 다가와 그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함께였습니다. 멀리서 교도소의 아침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지원은 문득 자신의 교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다른 선생님이 서 있겠지만 언젠가 그녀가 전한 이야기가 작은 희망으로 남아있기를 바랐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담쟁이 덩굴 사이로 새어나온 바람이 세 사람의 발걸음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 위로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아직 이른 봄이었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따뜻한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강남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청송의 외벽을 비추는 은은한 조명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가운데 한 남자가 주차장 입구에서 묵묵히 손님들의 차를 받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젊은이 못지않게 빛났습니다. 강석일 주차 담당관은 오늘도 변함없이 고객들의 차량을 정성스럽게 주차했습니다. 벤츠, BMW, 포르쉐 등 수억 원대의 외제차들이 줄지어 들어왔지만 그의 손놀림은 언제나처럼 침착하고 정확했습니다. 20해 넘게 공장을 운영했던 그의 손에는 여전히 장인의 꼼꼼함이 묻어났습니다. 청송의 주방에서는 오너 셰프 강민우가 요리의 마무리 손길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32살의 젊은 나이에 미슐랭 2스타를 획득한 그는 한식의 새로운 지평을 연 셰프로 미식가들 사이에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전통 한식의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의 요리는 국내 미식가들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민우는 요리를 마무리하며
잠시 주방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일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일하기를 고집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일이 좋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좋고 내 성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단다. 그때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한번 가슴을 울렸습니다. 강석일의 인생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80년대 말 작은 공장으로 시작해 90년대 중반까지 승승장구했지만 IMF 외환위기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거래처들이 연쇄부도를 내면서 공장은 문을 닫아야 했고 가족들은 전세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취직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퇴직금으로 아들 민우의 유학을 지원했습니다. 민우는 프랑스 유학 시절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요리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식의 가능성을 발견했고 귀국 후 청송을 오픈했습니다. 개업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민우의 독창적인 요리와 경영 철학은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업 3년 만에 미슐랭 원스타를, 5년 만에 투스타를 획득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한편 청송의 성공 이면에는 늘 가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강석일은 아들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직접 청송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고 민우는 고민 끝에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지만 강석일은 주차 담당관으로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꼼꼼함과 친절함은 레스토랑의 첫인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서연아는 그날도 평소처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마케팅팀 팀장으로서 그녀의 하루는 늘 숨가쁘게 흘러갔습니다. 29살의 젊은 나이에 팀장 자리에 오른 그녀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실력자였습니다. 화려한 스펙과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승승장구하던 그녀에게 최근 찾아온 새로운 변화는 바로 강민우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서연아가 담당하던 광고 촬영이 청송에서 진행되었고 그곳에서 민우를 처음 만났습니다. 요리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겸손한 성품을 지닌 민우는 서연아에게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고 3개월째 행복한 데이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정 탓에 서로의 가족을 만날 기회는 없었습니다. 특히 민우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지 않았고 서연아는 그것이 단순히 바쁜 탓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민우의 생일이었고 서연아는 특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습니다. 고가의 손목시계를 선물로 준비했고 직접 청송을 찾아가 민우와 그의 가족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강남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청송 레스토랑 앞에서 서연아는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점검했습니다. 고가의 화이트 컬러 포르쉐 카이엔은 은은한 가로등 빛을 받아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제작 명품 시계였습니다. 민우의 취향을 고려해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골랐고 가격도 그에 걸맞게 2천만 원을 호가했습니다. 서연아는 운전석에서 내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민우의 생일이자 그의 가족들과 처음 만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민우가 가족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터라 서연아는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그녀의 발걸음이 청송의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한 노년의 주차 요원이 공손하게 다가왔습니다. 강석일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님. 주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연아는 그날따라 유독 날카로워진 신경으로 주차 요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 된 듯한 낡은 구두, 약간 헐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된 제복, 그리고 주름진 얼굴.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 자신의 차를 맡겨도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차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서연아의 입에서 예기치 않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피곤한 하루의 스트레스와 첫 상견례에 대한 긴장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강석일은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무덤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포르쉐 카이엔 최신형이시군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서연아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차 요원의 태도가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레스토랑 오너와 약속이 있는데 혹시 차에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하실 건가요? 책임질 수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강석일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돌아왔습니다. 30년 넘게 공장을 운영하며 수많은 직원들을 관리했던 그였지만 이런 모멸감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손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주차해드리겠습니다. 서연아는 차 키를 건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조심히 다뤄주세요. 작은 흠집이라도 나면 곤란해질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거의 위협에 가까운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석일은 묵묵히 차 키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레스토랑 내부 CCTV를 통해 민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즉시 주방의 모든 일을 멈추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서연아가 자신의 아버지를 모욕하는 장면을 목격한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분노, 당황, 미안함, 그리고 깊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우는 주차장으로 달려가며 자신의 우유부단함을 자책했습니다. 진작 서연아에게 가족 이야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주차 요원으로 일하시는 것에 대해 그것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아버지의 자부심이자 선택이었다는 것을 설명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상류층 출신인 서연아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그리고 어쩌면 그녀가 자신을 다르게 볼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서연아는 레스토랑으로 들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방금 전 주차 요원이라고 무시했던 사람을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서연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그리고 그 상대가 누구였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동안 민우가 보여준 겸손함과 따뜻함의 근원이 바로 이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강석일은 아들과 서연아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모멸감보다는 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또한 서연아를 향한 실망감 속에는 이미 용서의 마음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늦은 저녁이었지만 여전히 손님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들은 이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지 못한 채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윽고 레스토랑 입구의 대리석 바닥에 서연아의 무릎이 닿았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메이크업이 눈물로 흐려졌고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고급 원피스가 바닥에 구겨졌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사죄의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평소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 예기치 않은 광경에 강석일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그는 수많은 난관을 헤쳐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레스토랑 입구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은 그를 더욱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는 즉시 서연아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서연아는 완강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민우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라는 자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진작 서연아에게 가족의 이야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인한 사업 실패, 그 후의 고단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당당히 이겨내신 아버지의 불굴의 의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 순간을 미뤄왔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재벌가 손녀인 서연아가 자신의 배경을 알게 되면 달라질까봐 혹은 그녀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변할까봐 우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가 결국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민우는 이제야 자신의 우유부단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강석일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임에도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고 몇몇은 이 광경을 힐끗거리며 지나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무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제안으로 세 사람은 레스토랑 2층의 프라이빗 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프라이빗 룸의 통창 너머로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빌딩들의 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지만 방 안의 무거운 침묵은 그 어떤 아름다움도 압도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연아가 준비해온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포장지로 쌓인 그 상자는 이제 무언의 증거물처럼 묵직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의 어깨는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의 자신의 언행이 끊임없이 재생되었습니다. 평소의 그녀였다면 결코 하지 않았을 말과 행동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타인을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강석일은 창가에 서서 묵묵히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먼 과거로 향해 있었습니다. 30년 전 작은 공장을 시작했을 때의 설렘과 희망, IMF 시기의 쓰라린 좌절, 그리고 그 후의 재기를 위한 노력들까지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를 지탱해 준 것은 바로 정직한 노동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주차 요원이라는 현재의 직업 역시 그에게는 그런 가치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늘 그랬듯 곧게 펴져 있었고 주름진 손은 등 뒤에서 단정히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민우는 다시 한번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청송의 성공은 결코 자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성실함과 정직함이 만들어낸 결실이었습니다. 서연아는 이제야 민우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겸손함과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 음식 하나하나에 기울이는 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요리에 대한 진정성. 이 모든 것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겉모습만으로 판단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강석일이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이해와 포용이 묻어났습니다. 오랜 세월 사업을 하며 그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만났고 그들의 실수와 성장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에서 그는 또 다른 성장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IMF 시절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전세방으로 옮겨야 했던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는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잃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가족을 지켜낸 힘이었고 민우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된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연아는 처음으로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나 지위가 아닌 정직과 성실이라는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늘 결과만을 중시하며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세 사람 사이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처음의 불편함은 이제 서서히 이해와 존중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예기치 않은 만남이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창밖의 도시는 여전히 반짝였고 청송의 주방에서는 여전히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라이빗 룸에서는 한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알아가는 이야기였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장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일요일 아침, 청송의 주방에는 평소와 다른 분주함이 감돌았습니다. 서연아가 처음으로 가족 식사를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한 달간 매주 일요일마다 요리 수업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칼을 제대로 잡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이제는 기본적인 한식 요리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우는 옆에서 서연아의 요리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요리에 임하는 모습에서 그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재벌가의 손녀이자 대기업 임원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주말마다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배우는 수강생이 되었습니다. 강석일은 여전히 청송의 주차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주차 요원이 아닌 청송의 얼굴이자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의 꼼꼼함과 친절함은 입소문이 나서 이제는 손님들이 그를 알아보고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연아가 타고 다니던 화이트 포르쉐는 이제 그의 특별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연아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매주 일요일 아침 일찍 청송에 나와 요리를 배웠고 때로는 주차장에서 아버님의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 시간이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주차를 도우며 만나는 손님들의 표정, 그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기쁨들. 이전의 그녀라면 결코 알 수 없었던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녀의 변화를 눈치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의 날카롭고
성과 중심적이던 태도는 더욱 부드럽고 포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의 고충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때로는 그들의 개인적인 사정을 배려하는 상사가 되었습니다. 청송에서의 경험이 그녀의 리더십을 더욱 성숙하게 만든 것입니다. 민우의 어머니는 처음에 서연아를 경계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가 남편을 모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크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연아가 매주 정성스럽게 준비해오는 반찬들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청송의 직원들도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장님의 여자친구라고 어려워했지만 그녀가 주말마다 수습 주방장처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생겼습니다. 특히 서연아가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배우려 노력하는 모습은 직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아침 서연아가 처음으로 독립적으로 준비한 가족 식사가 테이블에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그리고 몇 가지 반찬들. 아직은 서툴고 완벽하지 않은 맛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석일은 오랜만에 집밥의 맛이 난다며 연신 맛있게 먹었고 민우의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강석일은 서연아를 불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의 어머니, 즉 민우의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갑오였습니다. 금값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는 가족의 역사와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아는 그 반지를 받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청송은 이제 단순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한 가족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 되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여전히 최고급 한식이 만들어졌고 홀에서는 변함없이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영업이 끝나고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강석일은 늘 그랬듯이 주차장을 점검했습니다. 깨끗이 정리된 주차장을 바라보며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멀리서 청송의 간판이 은은하게 빛났고 그 아래에서 민우와 서연아가 마지막 정리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석일은 주차장 한켠에 서서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도시의 불빛 사이로 반짝였습니다. 그 별들처럼 그의 가슴 속에도 작은 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향한 자부심, 며느리가 될 서연아에 대한 애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삶에 대한 감사함. 그는 이제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명예도, 부도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관계라는 것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